네, 지금부터 장마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요하게 장마가 어떻게 인물,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렁이의 출현, 이 무속신앙을 통한 장마의 그 갈등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발단 전개의 위기 절정 결말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부분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특성, 형상화 방법과 구성 요소와 전체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공부를 해봤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날개학습까지 우리가 해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학습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해봤죠. 할머니가 복이 없다고 말한 혼잣말 이유도 이제 얘기했었죠. 뭐다? 장명등이 꺼지고 여기에 대해서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바로 이제 점쟁이가 말한 날에 과연 삼촌이 올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었다고 전체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확인학습만 해보겠습니다. 한명이 태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 날 아무 시가 했을 때 아무 날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 시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할머니의 생각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애할머니가 나의 행동을 막은 이유는 뭐냐? 구렁이가 누구의 환생이다? 바로 그렇죠. 삼촌의 환생이다 라는 이유죠. 그리고 할머니 절도는 소설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제 다시 애할머니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할머니는 구렁이의 등장으로 인한 혼란을 냉정하고 침착하게 혼란을 수습해 나가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애할머니도 구렁이를 이제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죽은 삼촌이 다시 살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할머니가 초반에 정성을 차린 이유는 그렇죠. 정성인 거죠.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했다. 그래서 구렁이를 달리려고 하는 것이죠. 애할머니 말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도 있죠. 한을 풀고 저승길을 떠나길 바라는 염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운 이유는 뭐다? 전에 이제 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촌의 죽음에 대한 구렁이로 왔으니까 삼촌이 죽었겠잖아요. 삼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한을 풀고 떠난 것에 대한 안도, 그리고 직접 병하지 못한 아쉬움,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하고요. 절정까지 좀 했었죠. 오늘 절정에. 삼촌이 온다는 날짜에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되겠죠. 삼촌이 온다는 날짜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삼촌이 온다는 날짜에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 발달, 그다음에 침착 성격까지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건데 이제 할머니는 성격이 침착하고 지혜롭다. 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렁이가 여기 이제 왔을 때 이런 것이죠. 구렁이가 등장했을 때 혼란에는 냉정을 잃지 않고 사태를 수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속신앙을 믿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이제 침착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음식을 이제 차리고 할머니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구렁이를 달래서 보낸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행동이죠. 행동을 통해서 내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답게 분별력이 부족하다. 나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 행동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죠. 구렁이를 보자. 아이들과 구렁이를 칠해한 나의 행동. 그리고 임종의 자리에서, 그렇죠? 임종의 자리에서,
임종의 자리에서, 그렇죠. 임종의 자리에서, 이제 1년 사건 성장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죠. 그 할머니를 난 용서를 받고, 또 내가 할머니께 용서를 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여기 이제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잘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처지를 바탕으로 두 인물 간의 갈등상을 정리해 보면 할머니의 처지는 빨치산으로 활동한 아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국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외할머니는 누구예요? 바로 국군으로, 그렇죠. 국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외할머니가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국군과 빨치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서 이념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갈등상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사항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그렇죠. 국군인 아들을 잃은 애할머니가 빨치산이라는 젖은 말을 퍼붓자 할머니는 그 말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애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이게 되죠. 한판 붙게 되는 그 과정을 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판 크게 붙게 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보면 이 갈등 해결 계기는 뭐냐? 이제 구렁이겠죠. 그렇죠? 구렁이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구렁이가 출현하고요. 구렁이가 나타나자 구렁이를 죽인 삼촌 한손으로 생각한 할머니는 졸도하고 애할머니가 할머니 대신 구렁이를 위로하고 배웅하며 사태를 수습해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갈등 해결이 된 것이죠. 여기서 구렁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뭐다? 무속 신앙과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다음 갈등 해결의 의미는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로 이제 드디어 화해가 돼요. 화해가 돼 감사와 또 위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외할머니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외할머니는 할머니께 위로를 함으로써 두 할머니가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화해의 의미는 민족의 이념적 갈등이 정서적 합의를 통해 용서와 화해로 해결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장마가 이것이 이제 의미가 이제 장마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느냐라는 것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장마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장마는 여름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날씨를 말해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소설 속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 장마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렇죠. 이 한 가족의 갈등이 결국은 우리 민족의 불행과 같이 연관한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징적인 것을 띠고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 기간이 바로 우리 민족의 고통인 것이죠. 그 고통이 뭐예요? 바로 6.25 전쟁 아니겠습니까? 상징하며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드디어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사적 비극이 해소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이제 비극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가족사를 통해서 민족의 비극 이것까지도 이제 같이 연결해 가는 거 이것이 뭐다 바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술자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서술자 이게 이제 서사 구조의 구성 요소라고 그랬죠. 이것을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그렇죠.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81페이지의 보기는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것을 계기로 동만이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왔냐? 이곳에는 뭐가 나왔냐면 동만이네라고 했어요. 동만이네. 내가 아니고 동만이네라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내면적인 궁금했던 이런 게 나오죠. 궁금했던. 그래요. 그러니까 4명까지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밖에서 바라보고 있고 내면에 그리고 내면까지 바라보고 있어서
뭐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설은 내가 어린아이로 나와 있어서 1인칭, 내 감정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이 보기는 소설자가 밖에 있으면서 등장인물 행동과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면서 뭐합니까? 내면 심리, 이게 중요해요.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으니까 뭐가 될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가 되겠어요? 전지적, 그렇죠? 작가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서술자를 할머니로 바꾸면 어떤 중심이 될까요? 당연히 할머니가 중심이 되겠죠. 할머니가 중심이 돼요.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더 잘 드릴 수 있겠죠. 누굴 중심으로? 할머니 중심으로 서술이 다 가능해요. 그러나가 이제 중요하겠죠. 내가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한 심리나, 그렇죠. 할머니가 돌아가시 직전에 사건을 세세하게 형용하기는 좀 어렵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되냐에 따라서 소설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들은 이런 서술자를 누굴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글을 쓰는 편이죠. 작가가 동만이라는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 너무 무겁잖아요.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 주제잖아요. 이런 것을 어린아이 시각으로 다루면 좀 더 효과적이죠.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해요. 그러니까 전쟁은 무거운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좀 더 가볍게 다룰 수 있고 그러면서 비극성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매치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이제 이용한 것이죠. 다음 볼까요? 이 소설의 주제를 파악해보고 앞에 내용들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주제는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념이에요. 이념 표현이 한 가족의 비극을 얘기할 때 민족적 정서가 뭐라고요? 바로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을 통한 갈등 극복과 화해를 하고 있다. 이게 소설 구성 요소가 주제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개는 뭐 여러 가지겠죠. 뭐 이렇게 인물이 미치는 영향이 뭐냐. 사건과 인물 사건, 배경 또는 갈등 또는 서술자가 전부 다 뭐와 관련이 되더라? 전부 다 주제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 등장인물 맞죠? 인물에 대해서 인물이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배경이 이 장마가 바로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제를 드러내는데 일조했다,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는 또 뭐가 나요? 서술자가 되어 있죠. 뭐 갈등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 요소들이 무엇을 드러내는데 주제를 드러내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선생님 계속 전에부터 말했죠.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하고 있다.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은혜 갚은 뻥에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같이 읽어보면 페이지 82페이지에 보면 옛날 강원도에 활을 잘 쏜 한 청년이 살았는데 환양으로 가던 중에 커다란 구덩이가 꺼벅이 이 세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 보고 너무 이제 불쌍한 거죠. 그래서 활을 쏘아서 꺼벅이들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자 청년은 어느 집에 가게 되었는데 집주인 여인이 청년을 빈방으로 안내하고 음식을 차려주었다는 거죠.
배가 고파서 밥을 많이 먹고 이제 청년은 몸이 풀어지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청년의 몸을 그러니까 청년 조이는 게 있었죠. 그게 뭘까요? 바로 구렁이였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구렁이야, 여기 나오는 구렁이 약간 의미가 달라요. 칭칭하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사람 살려!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려하자 구렁이가 말했죠. 구렁이가 말을 하는 것은 실제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기성을 해요. 기는 좀 기이하다,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원수야, 네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구렁이가 바로 네 남편이다. 라고 하니까 청년 수위 막혀서 꺼벙이 불쌍해서 도와준 것뿐이다. 이렇게 막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재밌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3, 3번 물어야 된다는 거죠. 3, 3번. 종이 울리면 널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서벙이도 3마리였어요. 그 종도 3번 울려야 되는. 어떤 책에서는 7번 울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이것은 아마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자기에게 맞춰서 하겠죠. 그런데 이 전형에 어떻게 종소에 울리겠느냐 했는데 종이 울렸다는 거죠. 이렇게 종이가 땡 3번 울렸다는 거죠. 그래서 구렁이는 이게 부처님의 뜻인지 알고 내가 청년을 살려준 것이죠. 그래서 청년이 이제 다시 그 종이 울린 곳을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더라? 바로 자기가 살려준 꺼벙이들의 어미가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청년은 이제 꽁을 양립하는 곳을 묻어주고 한양으로 이를 알리려고 가겠다는 꿈을 버리고 그게 절을 지었는데 그것이 원주 상원사더라. 그래서 이 상원사가 있는 적악산을 붉은7자 써서 꽁치를 써가지고 이제 치악산을 붙였다라고 하는 증거물이 남아있죠. 그래서 증거물이 남아있어 뭡니까? 전설이에요. 전설 항상 뭐가 남아있다? 증거가 남아있다. 증거. 그래서 교훈적이죠. 은혜는 꼭 갚는다. 이런 거고. 서사,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비현실성, 아까 말했죠. 비현실성인 건 정기성이다. 라고 말해줬죠. 실제 있는 원주 상호사 치악산에 얽힌 이야기, 이건 이제 전설이에요. 전설.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재밌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담겨 있는 재미있는 전설의 고향 옛날에 봤던 그 생각나기도 하죠. 공통점은 뭐냐? 이게 다 서사 구조라는 거죠. 서사 구조는 등장인물이 있는 거죠. 등장인물의 사건의 진행 속에서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그렇죠. 여기도 장마에서도 할머니와 외할머니 갈등이 있다면 은혜 갚는 꽁에서도 이제 구렁이와 청년의 갈등이 있는 거죠. 공간적 배경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 사건, 배경, 서술자가 이렇게 결국 보면 은혜 갚은 꽁이나 장마에서도 뭐가 있다? 구성 요소가 다 있더라. 인물, 사건, 이 사건, 배경, 갈등, 서술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사 구조는 전부 다 이런 구성 요소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차이점들은 각각의 이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인물 중에서도 참 청년이 나오고 여기는 할머니와 애할머니와 인물이 이제 좀 다르죠. 인물이 다 나오지만 개개인의 인물은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보면 은혜 갚은 꽁에 대해서도 장소나 이런 것이 다르죠. 여기는 상원사와 뭐 치악산 장소들이 나오고 전지적 능력을 발휘한 서술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되겠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서술자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이 장마는 배경이 다르죠. 6.25 전쟁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그리고 어느 시골 마을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되어주고 어린아이인 내가 있는 1인칭 관찰 시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시점이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사 관리의 특징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가 있다? 5가지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서술자가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 이게 이제 선생님이 전에 얘기해 준 것처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개연성이죠. 개연성. 있을 법한 이야기를 좀 일정한 짜임새,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건과 갈등을 가지고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물, 사건, 이 서술의 특징도 뭐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물, 그렇죠? 사건, 배경,
갈등, 서술자 이게 그대로 담겨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볼까요? 그래서 서사가 포함된 역사적 관례를 찾아보자. 설화가 있어요. 설화는 한 민족에서 구전돼 말로써 이 윗구자잖아요. 말로써 전해온 이야기로 일정한 구조가 있는 꾸며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 소설로 같죠. 서사 다 서사예요. 서사. 꾸며낸 이야기인데 민족 전체의 사상과 정서 및 풍습을 담고 있으며 정기적이라는 것 아까 말했어요. 기야 비현실성이다. 비현실적인 우화적인 돌려서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라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가 포함이 돼요. 신화는 주몽신화, 동명왕신화, 박혁거세 신화 거의 신과 같은 이야기죠. 전설은 증거물이 있다 그랬죠. 민담은 민족 전체에 멀리 퍼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신화는 그렇죠. 신화는 한 민족 사이에서 전해진 신적 존재의 탄생과 그 활동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하겠죠. 이해하겠죠. 전설은 구체적인 배경과 증거물이 있는 이야기. 전설에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바위 또는 마을, 지명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해당되겠죠. 민담은 흥미 위주로 전해오는 이야기. 흥미 이렇게 흥미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소뚜껑이 있는 소뚜껑이 놀란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걔가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에 나오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더 찾아볼 수 있겠죠. 고전소설은 19세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이다. 여기도 다 인물, 사건, 배경 다 갖추고 있어요. 그다음 갈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죠. 특징들은 이제 정기성, 여기다 말하는 비현실성, 우연히 일어나 필연적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고 비현실성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판소리, 사설은 대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판소리가 소설로 됩니다. 신소설은 개화기 이전의 소설인데요. 계몽적인 내용을 거의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계몽을 목적으로 많이 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자. 이제 우리가 정리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서사 관례가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 서술자가 들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구성 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서술자 이 5개가 중요하더라 라고 했었죠.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인물이 설명을 통해 인물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사건,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의 구성 단계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배경이 이제 굉장히 인물의 심리나 사건 전개에 암시적으로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장명등이 꺼지는 거, 또 구렁이가 찾아오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갈등은 인물의 심리와 인물과 관계가 얽혀있는 양상을 띠고 있죠. 할머니와 외할머니 이런 것이겠죠. 서술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 전적 작가 시점과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각서사 관례의 각 아까도 말했지만 구성 요소가 이 5개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음에 답을 해봅시다. 그렇죠. 서사 관례는 아까 말했지만 작가가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예요. 근데 있을 법한 이야기라 했죠. 그래서 뭐라 했다? 그 속에는 개연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문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서사 관례 구성 요소로는 뭐다?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서술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장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이 나올 때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5가지 구성 요소로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